우리가 언제 새언니를 가족으로 인정했어요? 그 말이 가족들이 다 모인 제사상 앞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시누이는 오빠가 외로워서 데려온 여자라며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에게 무시당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 마음이 이해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다가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어요. 남편은 지역 농협에서 오래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장남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늦게 들어간 며느리였죠. 처음부터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는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제삿날 현관문을 넘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 집안에서 저는 새 식구가 아니라 갑자기 끼어든 사람처럼 보이고 있다는 걸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남편의 가족을 흔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늦게 만난 사람과 남은 삶을 평온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 특히 둘째 시누이는 저를 처음부터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이 말이 좀 세도 당신한테 함부로 하게 두진 않을 거야.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하면서 아무 마찰도 없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설마 첫 제사상 앞에서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가족이 아니란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그 말은 그냥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제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는 말이었어요.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가 전을 부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그릇을 닦고 계셨어요. 제가 신발을 벗고 인사를 하려는 순간 둘째 시누이가 의자에 걸려있던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앞치마를 툭 내밀었어요. 새언니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죠. 우리 집안 분위기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 말에 큰 시누이가 바로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굳어버렸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할게요. 둘째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에 파 한 단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진관에서는 손님 없으면 앉아만 계시죠? 여긴 그렇게 느긋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한마디씩 따라붙었어요. 칼질이 느리다, 접시 위치를 모른다, 전에 뒤집는 손이 어설프다, 나물 간도 못 맞출 것 같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려 하자 둘째 시누이가 먼저 막았습니다. 오빠가 감싸면 더 우스워지는 거야. 장남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배워야지. 손님처럼 앉아있으려고 왔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나서면 둘째 시누이는 더 크게 날뛸 게 뻔했어요. 그런데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더군요. 제가 입을 다물수록 시누이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나이도 있으신 분이니 알아서 잘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요. 그 말에는 큰 시누이도 참지 못했습니다. 미란아, 말 좀 가려서 해. 오늘 처음 모이는 거잖아. 둘째 시누이는 냄비 뚜껑을 닫으며 웃었어요. 처음 왔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야. 그냥 웃고 앉아있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박혔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들일 생각이 없었구나. 그제야 분명해졌죠.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 쪽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릇 받침이 진열장 안에 있으니 가져다 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물기를 닦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의 치마를 꼭 잡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묘하게 닮아 보였어요. 저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 둘뿐이라고 들었거든요. 시누이들의 어린 시절이라기엔 사진 속 아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은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급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움직임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사진이야.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상했어요.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둔 사진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사연이 있죠. 제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소중한 사람이라고 사진관도 한다고 말했죠. 친척 한 분이 제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멋있는 일 하시네요.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둘째 시누이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사진관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띄워주세요? 손님 없으면 앉아있다가 사진 몇 장 찍는 거 아닌가요? 식탁 위 분위기가 바로 차가워졌습니다. 모두가 난처한 얼굴로 제 쪽을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오빠가 외로워서 데려온 여자지 우리가 언제 새언니를 가족으로 인정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화내는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가족 앞에서 모욕하는 건 집안 분위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밟는 거지. 둘째 시누이는 바로 받아치려 했지만 큰 시누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만해. 너 오늘 선 넘었어. 사과드려. 그러자 둘째 시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까지 왜 그래? 다들 이 사람 편이야? 엄마도 요즘 이 사람 전화만 기다리고 오빠도 이 사람 편만 들고 이제 언니까지 그래? 둘째 시누이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친척들은 괜히 물을 마시고 반찬을 집으며 모른 척했습니다. 제사는 이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밥맛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식사가 끝난 뒤 둘째 시누이는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큰 시누이는 저를 붙잡고 미안한 얼굴을 했지만 긴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때 안방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셨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컵을 잡았습니다. 오늘 많이 속상했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란이가 원래 저렇게까지 모진 애는 아니야.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까 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본 사진 때문인가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진은 그냥 오래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은 채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묻어둬야 돼. 지금 와서 꺼내면 상처만 받아. 그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남편도 모르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남편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를 붙잡는 것 같기도 했고 제발 더 묻지 말아달라는 것 같기도 했죠. 차에 올라타자 남편은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일은 내가 그냥 넘기지 않을게. 저는 창밖의 시댁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혹시 숨겨진 가족이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남편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젊은 어머니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사진을 봤어. 큰 시누이도 둘째 시누이도 아닌 것 같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놀라면서 감추셨어.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우리 집 딸은 둘뿐이야. 그 말을 듣고 더 확실해졌어요. 이 집안에는 남편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누이가 저를 밀어내는 이유도 단순히 새 며느리가 싫어서만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들은 말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쉰이 넘어서 다시 누군가의 집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사람의 존재부터 시험받는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 집안이 감추고 있는 사진 한 장의 진실을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둘째 시누이의 말보다 시어머니가 감춘 흑백 사진이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손대지 마라. 괜히 꺼낼 것 없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가 누구인지, 왜 남편도 모르는 얼굴인지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진의 이름이 병원 침대 위에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사진관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당신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남편은 접수대 옆에 서 있었고 큰 시누이는 의자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벽에 기대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어요. 오셨네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병원은 빨리 오시네요. 남편이 바로 돌아섰습니다. 미란아,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둘째 시누이는 남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제사 때는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셨잖아. 그럼 이런 때 간병은 새언니가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복도에서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검사 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며칠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의식은 흐릿했고 말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순자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순자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삿날 봤던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여자아이. 시어머니가 장롱 속으로 급히 숨기던 그 사진. 남편은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순자라는 이름 알아? 남편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은 못 들어봤는데. 어머니가 방금 계속 부르셨어. 순자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병실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름 하나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남편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둘째 시누이가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프신 분이 헛소리 하실 수도 있죠. 새언니는 그런 말까지 붙잡고 캐묻지 마세요. 저는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 미란 씨는 알아요? 둘째 시누이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시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이름이 낯설지는 않은 얼굴이었죠. 새언니가 뭔데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온 말까지 캐물어요? 우리 집안일에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이상하게 화보다 확신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뭘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은 둘째 시누이에게도 상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토록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옷만 가지러 가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장롱 속 사진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댁집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가지와 세면 도구를 가방에 넣은 뒤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번 시어머니가 사진을 밀어넣던 자리, 그곳에 손을 넣자 보자기 아래 오래된 갈색 봉투가 잡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저는 한동안 그 글씨만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낡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젊은 시어머니와 어린 여자아이. 제삿날 본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도 적혀 있었어요. 내 첫 딸 순자.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첫 딸이라니요. 남편에게는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 그리고 남편, 셋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그들보다 먼저 태어난 딸이 있었던 겁니다. 편지는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는 가난한 친정에서 아이를 낳았고 살 길이 막막해 그 아이를 잠시 친척집에 맡긴 듯 했습니다. 돈을 벌어 꼭 데리러 가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편지 날짜는 점점 멀어졌고 마지막 편지는 보내지 못한 채 봉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엄마가 너를 잊은 적은 하루도 없다. 그런데 엄마가 너를 데리러 가기엔 너무 늦었구나. 저는 편지를 들고 방바닥에 앉아버렸습니다. 사진관에서 수많은 가족 사진을 봤지만 이렇게 아픈 사진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뒤 둘째 시누이가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걸 알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둘째 시누이는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내려놔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옷 가지러 왔다가 봤어요. 병원에서 순자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셨거든요. 둘째 시누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새언니가 뭔데 이걸 봐요? 남의 집 장롱까지 뒤져놓고 이제 우리 엄마 비밀까지 들고 나가려고요? 비밀을 들고 나가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이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계세요. 둘째 시누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 오래 참은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괴로운 건 엄마만이 아니에요. 나도 평생 괴로웠어요. 엄마가 술 한 잔만 마시면
순자야, 순자 했어요. 나는 옆방에서 다 들었다고요. 나는 엄마 딸인데 엄마 마음속엔 늘 다른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저를 미워한 이유가 조금 보였어요. 시누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어머니 마음 밖에 있다고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새언니가 싫었어요. 엄마가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을 하는 게 싫었고, 오빠가 새언니 편드는 것도 싫었어요. 내 자리 또 뺏기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찌르는 말이었고, 제게 상처 준 일을 덮는 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미움 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외로움과 엄마 사랑을 빼앗겼다는 오래된 오해였죠. 이걸 다시 숨긴다고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어머니 죄책감도 없어지지 않고요. 둘째 시누이가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새언니, 진짜 우리 집 뒤집어 놓고 싶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둘째 시누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화를 참는 건지 울음을 참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꺼내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진과 편지를 하나씩 보여주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나서야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어머니가 이런 걸 평생 혼자 갖고 계신 줄 몰랐어. 저는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얼른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집안의 비밀과 오해들이 풀려서 서로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숨기는 것이 꼭 평화를 지키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미안하다는 말만 삼켰고, 누군가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오해하며 살았으니까요.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 봉투를 침대 옆 탑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그 봉투에 닿는 순간 그분은 힘없는 손을 뻗으려 했어요. 입술 사이로 한 이름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바라봤고 큰 시누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문가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짜 재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듯 묻어둔 이름 앞에 이제 모두가 서야 할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빠지세요. 이건 우리 엄마 일이에요. 둘째 시누이는 병실 문가에 서서 저를 계속 노려봤어요. 그 눈빛은 사람을 밀어내는 눈빛이면서도 사실은 뭔가 들킬까봐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도 큰 시누이도 그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누워 계셨지만 봉투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둘째 시누이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남의 집 장롱까지 뒤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비밀이라도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엄마한테 숨겨둔 딸이 있었다고 다 까발리면 속이 시원하세요? 새언니가 뭔데 우리 집안을 뒤집어요? 그 말에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어머니가 지금 저 이름을 부르고 계시잖아. 둘째 시누이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빠는 몰라. 아무것도 몰랐잖아. 나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 엄마가 밤마다 순자야 부르는 거. 나는 옆방에서 다 들었다고. 엄마 딸은 나인데 엄마 마음속엔 늘 다른 딸이 있었던 거야. 병실 안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누이는 오래전부터
어머니 마음에서 밀려났다고 믿고 살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둘째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둘째 시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한 채 침대 난간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미웠다가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동안 시누이는 어머니에게 묻고 싶었던 말을 저에게 퍼부은 거였죠.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오래 서 있었고 큰 시누이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둘째 시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그동안 버틴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는지 병실 문 앞만 서성였습니다. 저는 사진 봉투 속 편지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낡은 편지에는 보성의 오래된 마을 이름과 광양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오래된 주소를 따라 전화도 돌렸습니다. 괜히 가족 비밀을 퍼뜨리고 싶진 않았기에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순자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진 않았어요.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대신 딸 하나가 광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어머니가 한 번은 만나셨을 텐데. 다음날 순자 씨의 딸이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속 순자 씨는 봉투 속 어린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시어머니와 너무 닮아 병실 앞에 있던 모두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순자 엄마 딸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했지만 그 말은 분명히 들은 것 같았어요. 힘없는 손이 허공을 더듬었고 손녀가 먼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 엄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무 가난해서 데리러 갈 힘이 없었어. 그 말이 나오자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 얼굴이 다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내 딸 순자. 엄마가 못나서 못 데려왔다. 둘째 시누이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화가 나서 돌아선 게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엄마 마음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순자가 사실은 엄마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끝내 데려오지 못한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둘째 시누이의 오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덜 사랑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 상처가 자식들에게까지 번졌고 둘째 시누이는 그걸 사랑을 빼앗긴 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적어도 시누이가 왜 그렇게 나를 세웠는지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과 두 딸, 그리고 손녀의 손을 차례로 잡으셨어요. 저는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미란이 마음이 모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많이 외로워서 그랬어. 둘째 시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못난 마음까지 알아주고 떠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히 차려졌습니다. 남편은 상주 자리에 섰고 큰 시누이는 조문객을 챙겼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말수가 거의 없어졌어요. 저를 보면 피했고 손녀를 보면 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저는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없이 지나간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카운터 앞에 앉아 한참 사진 정리만 했어요. 시어머니 영정사진 파일을 닫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둘째 시누이였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제삿날 저를 몰아붙이던 얼굴도 병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진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새언니, 그때 제사상 앞에서 한 말, 병원에서 한 말,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제 눈을 피한 채 말을 이었어요. 새언니가 우리 집 비밀 잡아서 흔들려고 한 줄 알았어요. 엄마 마음을 또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서 미웠고요. 그런데 아니었죠. 엄마가 마지막에 순자 언니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었던 건 새언니가 그걸 다시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변명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못난 마음을 꺼내놓는 말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덜 사랑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언니한테 웃는 것도 싫었고 오빠가 새언니 편드는 것도 싫었어요. 내 자리 또 빼앗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순자 언니 사진을 보고 나니까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고 순자 언니도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나만 불쌍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사상 앞에서 들었던 모욕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말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과를 들었다고 바로 지워지는 상처는 아니죠. 그래도 그날의 둘째 시누이는 도망치지 않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언니, 바로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한 말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는 피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새언니를 가족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오래 아팠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한 말은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둘째 시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도 가족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순자 언니 딸도 부르고 오빠, 언니, 새언니도 같이요. 며칠 뒤 사진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처음엔 모두 어색했습니다. 서로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눈치만 봤죠. 하지만 그 어색함마저 이 집안이 다시 시작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뒤에 섰습니다. 렌즈 안으로 모두가 들어왔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고 너무 오래 오해했고 서로에게 못할 말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직 서툰 다짐이 함께 담긴 얼굴들이었어요. 셔터 소리가 사진관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늦게 들어온 며느리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사람도 아니었고요. 흩어져 있던 얼굴들을 다시 한 프레임 안에 세운 사람으로 그 가족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들도 꼭 들어보세요.